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지훈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하지만 아빠가 먼저 물어볼 게 있구나. 지훈군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지. 네. 매출이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대요. IT 솔루션 회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서울대 나왔다는 건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정인아, 아빠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겠니? 무슨 일이신데요? 2달 전부터 아빠가 지훈군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단다. 농담하시는 거죠? 정말이야. 청소부가 되어 지훈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단다. 아빠, 설마. 이제 아빠가 본 진실을 이야기해 줄게.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7세 김형철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김형철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형철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비사위 지훈이를 만난 건 작년 겨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 딸 정인이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준비했는지 아버지인 저로서는 다 알 수 있었죠. 아빠, 지훈 오빠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꼭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인이의 그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딸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만남이 될 거라는 걸요. 첫 만남에서 지훈이는 겉보기에 깔끔하고 세련된 청년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말끔히 넘긴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아버님,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비록 작지만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IT 솔루션 분야에서는 나름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의 말투는 당당했고 이력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정인이와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정인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4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제 경험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한 달 후 2번째 만남에서였습니다. 지난달에는 회사 매출이 50억이라더니 이번에는 70억이라고?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자 지훈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되어서 그렇습니다. 라며 얼버무리더군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딸의 앞날인데 확실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 끝에 아내에게 제 계획을 털어놨죠. 여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지훈이 회사 청소부로 들어가서 직접 봐야겠어.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지금 나이에 무슨 청소부를 한다고요? 그러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정인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당장 그 생각 버리세요. 하지만 저는 제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난 우리 딸의 앞날이 걱정돼요. 2개월만 눈 감아줘요. 내가 꼭 확인해봐야 해요. 면접 날, 저는 낡은 점퍼에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지훈이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회사 내부는 묘하게 을씨년스러웠어요. 인사팀장이라는 민수 씨가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청소 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죠. 청소 경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제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민수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완벽한 청소부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도록 염색하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걸음걸이까지 연습했죠. 출근길,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들키면 어쩌지? 딸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쓸고 닦으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안쓰럽다. 저 나이에 청소라니. 자식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제가 이런 동정의 대상이 되다니 씁쓸하면서도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쯤이야 우리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죠. 지훈이와 처음 마주친 건 3층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말라고 했지! 다시 해와! 이딴 식이면 너희 팀 전체 다 잘라버릴 거야!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점잖은 예비 사위가 아니었어요. 청소도구에 가려 다행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회사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직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회사는 분위기가 좀 무거운가 봐요. 제 물음에 그 직원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군요. 어르신, 이 회사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3개월 전부터 월급도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새 차를 또 뽑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퇴근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지훈이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허상들 뿐이었죠. 이제 겨우 시작이지만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인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밤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청소부로 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칸막이 안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이번 달도 월급이 안 들어왔어.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지? 와이프한테 또 거짓말하기도 미안하고. 나도 그래. 어제는 집주인이 찾아와서 릴린 월세 독촉하더라고. 사장님은 매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월급은 3개월째 밀리고 있잖아. 한숨 섞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러다 문득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너도 들었어? 사장님 얼마 전에 강남에 오피스텔도 현금으로 샀다던데? 에이, 설마 우리 월급도 못 주면서. 아니, 진짜야. 유진 비서가 자랑하던데? 10억이 넘는데. 직원들의 한숨 소리가 화장실을 가득 메웠죠. 우리 피 같은 월급으로 저런 거 사는 거구나. 지훈이의 본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 들려왔어요. 이 멍청한 것들이! 내가 뭐라고 했지? 거래처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너희들 다 잘라버린다고 했지? 월급이라도 받고 싶으면 제대로 해! 순간 회의실 안에 직원들이 겁에 질린 듯 조용해졌죠. 첫 만남에서 보여줬던 그 점잖 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3층 회계팀 앞을 청소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과장님, 이 통장들 어떻게 관리할까요? 사장님 지시대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따로 관리해. 자금 흐름 절대 드러나면 안 돼. 특히 세무서 조사 나올 때 조심해야 해. 이건 분명 불법적인 자금 운용이 틀림없다고 직감했습니다. 사업을 오래 해온 제가 보기에도 심각한 탈세와 횡령의 정황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인사팀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지 씨, 이번에도 페이퍼 컴퍼니용 직원 명단 만들어 놓으셨나요? 네. 지시하신 대로 20명 모두 준비해뒀어요. 주소지랑 주민번호는 전부 실존 인물로 맞췄고요. 4대 보험이랑 연말정산도 다 처리해야 하니까 빠진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가짜 직원을 만들어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그러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의 책상에 커피를 엎지르는 실수를 했어요. 급하게 닦다가 서랍이 살짝 열렸는데 거기서 서울대 졸업장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분명히 지훈이가 93년생이라고 들었는데 졸업장의 생년월일은 91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졸업장의 인장 위치가 어색했어요. 제가 40년 넘게 사업하면서 본 위조 서류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건 확실히 가짜 졸업장이었습니다. 비서실의 분위기는 또 어떻고요? 지훈이의 비서 유진 씨는 늘 최신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회사에서 루이비통 가방에 구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수상했죠. 유진 씨는 월급을 제때 받나 봐요. 한 직원이 물었더니 다들 빈정거리며 웃더군요. 사장님이 특별 관리하는 직원이잖아. 퇴근도 늘 같이 하시고 지난번엔 강남에서 둘이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다니까. 에이, 설마. 아니야, 진짜야. 그것뿐이야? 지난달에는 발리로 둘이서만 출장 갔다 왔잖아. 창고 청소를 하다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같은 날짜의 금액이 다른 두 개의 계약서가 있더군요. 하나는 5억, 또 하나는 3억. 이건 분명 이중계약서야. 차에 2억은 어디로 간 거지? 탈세와 자금 횡령의 증거를 본 순간이었죠. 어느 날은 인사팀 민수 씨가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어르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민수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물어보셨죠? 저희도 나가고 싶지만 다 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들 밀린 월급 받아야 하니까요. 3개월치나 밀렸는데 그냥 나가면 그동안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퇴직금까지 떼먹으려고 해요. 지난달에 나간 김 과장님도 퇴직금 못 받았거든요. 회계팀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번에도 허위 매출 넣으라고 하시네요. 계약이 실제로는 30억인데 장부상으로는 50억으로 해놓으래요. 맨날 실적 부풀리기야. 이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난 연루되기 싫은데. 아시잖아요. 이의 제기했다간 바로 잘리는 거요. 불안해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직원들이 저를 저녁 회식 자리에 초대를 해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한 직원이 술 기운에 지훈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예전에 부산에서도 회사 하나 말아먹었다던데. 그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투자자들 돈 50억 들고 튀었다가 겨우 봉합한 거라며. 그래서 급하게 서울로 도망쳐 온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본 지훈이는 완벽한 사기꾼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회사도 성공한 청년 사업가의 모습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직원들의 피 같은 월급은 체불하면서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죠. 제 딸의 앞날을 이런 사람한테 맡길 순 없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매일 밤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 끝까지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신분은 오히려 제게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어요. 반장님, 제가 밤에도 남아서 회사 청소하면 안 될까요? 낮에는 손님들 때문에 제대로 청소를 못 하잖아요. 책상 밑이나 구석구석이 신경 쓰여서요. 제 진심 어린 말에 경비 아저씨도 회사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성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열쇠 맡겨드릴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저의 은밀한 야근 조사가 시작됐죠. 야근을 시작한 첫날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회계팀 서랍을 열었는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회계 장부가 2개잖아. 하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공식 장부,
또 하나는 실제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어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금액 차이가 무려 수십억이나 나더라고요. 특히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공식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20억인데 실제로는 45억이 넘었더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부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가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인사팀 서류를 뒤지다가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견했어요. 지훈이가 우리 딸에게 했던 말들이 모조리 거짓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라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작은 포장마차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님도 재혼하셔서 연락 끊긴 지 오래됐다고. 인사팀 직원이 했던 말들이 머리에 맴돌면서 어지러웠습니다. 딸에게 한 말 중에 진실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개인 신용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원 채권압류 통지서에는 지훈이 이름으로 된 대출이 10억이 넘었어요. 카드빚도 수천만 원이었죠. 우리 사장님 이자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직전이래요. 그래서 모든 대출을 직원들 명의로 돌리고 있다면서요. 어떤 직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나갔다던데요. 도장을 위조한 거겠죠?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회계팀 직원들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조사를 할수록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회사 내부의 자료들을 모으고 청소부라는 신분을 이용해 지훈이 회사 근처에 있는 거래처도 찾아가 봤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가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더군요. 그 사기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계약금 5천만 원 받아놓고 물건은 안 주고 연락도 안 되고 법적 대응하려고 해도 회사 명의가 다 바지 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찾아간 거래처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지훈이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작년에는 전 여자친구한테 결혼하자고 해놓고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2억 받아서 쓰고 잠적했다면서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같은 시기에 3명이랑 동시에 교제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지금 유진 비서랑도 그렇고 둘이 몰래 해외여행도 다녀왔대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텔에서 둘이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약혼할 사람이 있으면서도. 지훈이의 뒷조사를 계속할수록 이게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학력도 경력도 모조리 위조된 거였죠. 서울대가 아닌 전문대 2년제 중퇴, 대기업 근무 경력도 전부 허위, 심지어 수상 경력까지 전부 가짜였습니다. 이런 사기꾼에게 우리 딸을 절대 보낼 수 없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속 청소를 하며 조심스럽게 자료들을 모으던 중 회사 자금 유용 증거는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 호텔,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직원들 월급은 못 주면서 자기 놀이비용으로 수억을 써댔더군요. 특급 호텔 숙박비만 한 달에 수백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병에 수백만 원씩 결제한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회사 돈으로 정말로 강남에 오피스텔까지 샀더라고요. 명의는 동생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쓰고 있었죠. 매일 밤 증거를 수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딸의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발견했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카탈로그 귀퉁이에는 딸아이가 동그라미 쳐놓은 드레스들이 있었고 작은 글씨로 엄마랑 같이 입어볼래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런 사기꾼과 평생을 함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한 달간의 조사로 모은 증거들, 회계장부 사본, 위조된 이력서, 각종 계약서, 거래처 피해 내역.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인아, 아빠가 널 꼭 지켜줄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결단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처음 지훈이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인이와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때 한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는지. 이제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가족과 마주할 시간, 특히 사랑하는 내 딸과 마주할 그 순간뿐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복사실에서 회계 자료를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허겁지겁 청소도구를 챙기고 있는데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 시간에도 청소하시나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구석구석 깨끗이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데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복사기 근처는 왜 청소하시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복사기 주변도 먼지가 많아서요. 그날 이후로 지훈이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게 느껴졌죠. 그 청소 아저씨,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말투나 행동이 보통 청소부 같지가 않아. 비서실을 지나가다 들은 그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자료를 살펴볼 수도 없게 됐죠. 매 순간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직원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에는 친근하게 대해주던 회계팀 직원들이 갑자기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혹시 서류 정리하실 때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청소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날이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서도 청소일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제 가슴은 방망이질 쳤죠. 가장 아찔했던 건 조사 자료가 든 가방을 잃어버릴 뻔한 순간이었어요. 청소도구 가방에 숨겨둔 USB와 메모들. 어느 날 그 가방을 화장실에 두고 왔다는 걸 퇴근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가방이 없어졌다면 모든 게 끝이야.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다시 회사로 달려갔죠. 다행히 가방은 그대로 있었지만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늘 가방을 몸에 붙여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딸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빠, 오늘은 제가 점심 사러 왔어요.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재빨리 청소도구를 끌고 계단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죠. 딸이 저를 알아보면 모든 게 수포가 될 터. 그날은 화장실에 숨어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지훈이와 정면으로 마주칠 뻔한 순간도 있었어요. 회의실 청소를 하다가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때 그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창문 없는 회의실. 숨을 곳이라곤 커튼 뒤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10분을 커튼 뒤에서 버텼어요.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서류를 여기 뒀는데. 그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죠. 다행히 그는 서류를 찾지 못한 채 전화 통화를 하며 나갔습니다. 그래. 내일 계약금 받으면 바로 빼돌릴 거야. 이번에도 문제 없어.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중요 증거를 확보할 때마다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내역을 촬영할 때였어요. 한밤중에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바람에 캐비닛 밑에 숨어 있었던 적도 있었죠. 여기 왜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은 불만 끄고 갔지만 그날 밤 제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어요. 가장 불안했던 건 CCTV였어요. 늦은 밤 서류를 살피다가 문득 천장에 카메라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해야 하나.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결국 청소도구로 카메라 각도를 살짝 틀어놓는 방법을 써야 했죠. 매일 밤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또 다른 업무가 됐습니다. 특히 유진 비서의 접근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이것저것 캐물어 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혹시 어디 사세요? 자제분들은 뭐 하시나요? 평범한 대화 같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이 나이에도 일한다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그 후로 비서의 시선이 늘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압박과 불안감들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제가 정체가 탄로나서 딸 앞에서 망신당하는 장면이 반복됐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구석구석을 닦는다는 핑계로 서류를 살피고 들키지 않기 위해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죠. 오늘도 야근하시나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네. 구석구석 신경 써서 청소해야죠. 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퇴근할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모든 순간이 위기였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끝까지 해내야 해. 매일 밤 이를 갈며 버텼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이기까지.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드디어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2달간의 위장 청소부 생활을 마치고 저는 아내와 함께 딸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정인아, 오늘은 꼭 집에 들러라. 아빠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밝은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네, 아빠 웨딩드레스 고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본 게 진짜 예쁜데 아빠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내와 마주 앉아 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여보,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요?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달 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게 이제는 끝내야 해요. 평생 후회할 결혼은 막아야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현관문이 열리고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웨딩드레스 사진 가져왔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밝게 웃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정인아, 아빠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2달간 청소부로 일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빠가 오빠 회사 청소부를 하셨다고요? 왜요?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나씩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위조된 학력 서류였습니다. 서울대 졸업장은 위조된 거였어. 실제로는 2년제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단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어서 회계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라.
직원들 월급은 3개월째 체불하면서 자기 유흥비로 수천만 원을 썼어. 이건 호텔 숙박비, 이건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이와 비서 유진의 사진을 내밀었죠. 호텔 로비에서 찍힌 다정한 모습.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오빠가 이럴 리가 없어요. 딸의 오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주에도 결혼식장 보러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다 사실이야. 내가 평생 후회할 일은 막아야 했어. 아내도 곁에서 딸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딸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아내도 눈물을 보였죠. 정인아, 엄마도 처음엔 아빠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다 널 위해서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지훈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던 그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증거 자료들과 월급 봉투에 든 청소부 월급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훈 군,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 주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갑자기 큰 소리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뒷조사 하신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증거로 저를 협박하시려고요? 이게 다 무슨 개소리야? 순간 제 속에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지훈 군, 진정하고 이야기하세. 자네도 알잖나.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하지만 지훈은 더욱 거칠어졌어요. 닥치세요. 당신들이 뭔데 감히 날 판단해. 내가 얼마나 큰 인맥이 있는 줄 알아? 검찰에도 경찰에도 다 선배들 있어. 이거 다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가만 안 둬. 당신들 다 망하는 거야. 지훈의 고성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인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야, 너도 이런 거짓말을 믿냐?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감히 날 의심해? 그때 정인이가 일어섰습니다. 2시간의 오열 끝에 겨우 진정한 딸은 지훈이에게 직접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아니, 지훈 씨, 이제 끝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지훈이가 정인이를 향해 손찌검하려는 순간 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조용히 나가는 거야. 더 이상은 참지 않겠네. 그리고 우리 딸을 향해 폭력을 쓰려고 하다니 이제야 자네 본색이 드러났구만. 제 차가운 목소리에 지훈이가 움찔했습니다. 웃기시네. 당신이 뭔데? 이딴 개 같은 집구석 다 망하는 꼴 보고 싶어? 당신의 가족 다 망하는 꼴 볼 거라고. 정인이 너도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지훈의 마지막 고성이었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하나가 되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딸의 눈물 섞인 사과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내가 평생 저런 사람이랑 살았다면 아빠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니? 아내는 묵묵히 우리 부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죠. 여보,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딸 인생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힘들었던 2달이 끝나고 이제는 딸의 상처를 치유해 줄 차례였어요. 정인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아빠가 있잖니.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이 마침내 점점 끝나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인이는 거의 밥도 못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밤마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아내와 저는 딸의 방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다들 결혼한다고 축하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얼굴을 봐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딸의 흐느낌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매일 아침 정인이의 방 앞에 밥을 놓아두면서도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돌아오는 식판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계속 딸의 방을 들락거렸어요. 정인아,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 처음에는 대답도 없던 딸이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했죠. 엄마,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내는 밤새 딸을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것도 필요했나 봅니다. 3주가 지났을 즈음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아침 정인이가 먼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조심스레 제 서재 문을 두드리더니 아빠, 시간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하던 일을 모두 멈췄죠. 아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아빠가 청소부로 일하면서까지 절 지켜주셨는데 전 오빠만 믿었어요. 심지어 아빠를 의심하기까지 했잖아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잘못 아니야. 앞으로 더 좋은 날들만 있을 거야. 아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 판단을 의심하고 반대했지만 이제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죠. 여보, 정말 대단해요. 우리 딸의 진정한 영웅이에요. 매일 아침 아내가 준비해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는 이제 감사와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변화도 있었어요. 정인이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죠. 아빠,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겪은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대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상담을 다녀올 때마다 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의 회사가 직원들의 집단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거죠. 회사 자금 다 빼돌리고 잠적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는데 지훈이 회사 직원들이 찾아온 겁니다.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저씨, 아니, 어르신, 그동안 청소하시면서 저희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 밀린 임금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새로운 회사로 인수도 진행된대요. 정인이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밥 못 먹고 일하고 있으면 도시락도 사다 주시고 저희가 힘들다고 푸념 섞인 이야기하면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제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그들의 아픔을 함께 했는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딸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프랑스 요리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요리가 제 마음을 치유해 주더라고요.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면서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요리였는데 점점 딸의 열정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저 프랑스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파티시에가 되고 싶어요. 망설이며 꺼낸 딸의 말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그래,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이번에는 아빠가 내 꿈을 응원해 줄게. 주말이면 정인이가 만든 디저트로 식탁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처음 만든 에클레어예요. 아직 서툴지만 어때요? 괜찮죠? 서툴다고 말하는 딸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성이 가득했죠. 우리 딸, 이제 보니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족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훌쩍 떠난 3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죠. 한라산 중턱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정인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아빠처럼 묵묵히 지켜봐주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정인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아빠가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도 우리 딸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정인이는 새로 배운 디저트로 즐겁게 해주고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웃음을 되찾았죠. 저는 그저 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빠, 그때 제가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문득 정인이가 물었어요. 아마도 평생 후회했겠지.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분명 진심으로 널 사랑할 거야.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인이의 파리 유학이 결정됐어요. 내년 봄이면 떠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자신 있어요. 유학원 상담을 다녀온 날, 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아빠도 내 선택을 믿는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인이가 작은 카페에서 디저트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첫 손님으로 찾아간 저희 부부를 보며 딸이 환하게 웃었죠. 이제 제가 아빠,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정말 행복해졌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고통스러운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인이가 만들어갈 달콤한 인생을 저는 묵묵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빠, 감사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절 구해주셔서.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형철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선택이죠. 사연의 주인공처럼 자녀들의 선택이라고 모두 존중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인하고 살펴봐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일상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세요. 진정한 인품은 그런 곳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의 딸처럼 상처받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연자의 딸이 그랬듯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실된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